저는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알 만큼은 다 아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70이 다 돼가는 제게도 녹록지가 않더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꼭 주의를 기울여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부터는 저도 제가 뭘 보고 있는 건지 뭘 믿어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엔 일부 부자를 제외하곤 다들 비슷비슷하게 다들 살기가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특히나 저희 집은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요. 동생이 여럿이었고 엄마가 막내 동생을 낳다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오긴 했지만 집안 사정이 나아질 만큼 안정적인 수입은 아니었고 오빠와 제가 중학생 때 동생들은 초등학생이거나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오빠도 일찌감치 공장에 취업해 돈 벌러 다녔고 아빠도 일하느라 집에 안 계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하게 됐죠. 동생들 밥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도 어렸지만 더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저는 중학생 나이에 이미 부모 노릇을 먼저 배운 셈이었죠. 하루 종일 일하느라 허리 아프고 손이 다 부르트는 와중에도 저는 원체 활발하고 흥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설거지하며 노래 부르고 빨래 널다 춤추고 아빠가 일 마치고 돌아와 힘없이 앉아 있을 때도 제가 장난스럽게 노래 한 소절 뽑으면 아빠 입꼬리가 씩 올라가곤 했었어요. 어디서 본 건지 노래에 춤에 재능이 많다며 동네 아주머니들도 모여 앉아 남을 다듬고 굴을 가면서 연숙이 어디 노래 한 곡 좀 뽑아봐라 하시곤 했죠. 나름 그런 재능이 있다 보니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저를 보면 행사 때 꼭 불러세웠고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이 되기보다 오히려 신이 확 났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이크만 잡으면 아주 제 세상이 됐죠. 연숙이 너 진짜 잘한다. 가수 되라 가수. 에이 가수는 무슨. 아니야 너는 노래할 때 표정부터 달라. 너 그거 타고난 거야. 안 그래? 맞아. 김추자 같은 가수 될 것 같은데? 맞다. 우리 연숙이는 천성무대 체질이야.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저는 음악 선생님의 추천으로 옆 도시에서 열리는 노래 대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죠. 처음엔 대회에 상금이 걸려 있으니 거기서 상금을 타서 동생들 옷이나 해 입힐 요량으로 참가했거든요. 꼭 대상을 타리라 자신하며 나간 저는 인기상에 그쳤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얻게 됐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저를 따로 불러 세웠고 글쎄 가수를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학생, 잠깐만요. 방금 노래한 학생 맞죠? 네, 목소리가 독특해요. 가수를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가수요? 제가요?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뭐 자세한 건 더 봐야 알겠지만 아까 보여준 것만으로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서울로 올라와서 제대로 해볼 생각 있으면 이리로 연락해요. 처음엔 사기 아닐까 걱정도 됐지만 그 심사위원이 신인 가수들 발굴하는 걸로 꽤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집을 떠나 서울살이를 하는 게 겁도 났고 무엇보다 제가 집을 비우면 동생들은 어쩌나 죄책감도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한참을 고민하는 저를 등 떠민 건 저희 오빠였어요. 너 계속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 너한텐 너무 좋은 기회 아니야? 더구나 그 사람 정말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지금 대체 뭘 망설여? 나도 가고 싶긴 한데 근데 무서워. 내가 집 비우면 지숙이 경태 경호 쟤들은 다 어쩌나 싶고 나만 이렇게 꿈 쫓는답시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고. 연수가, 오빠 말 잘 들어. 나는 재능도 없고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 여기서 공장 일이나 하며 살겠지만 너는 그러지 마. 오빠, 너는 재능도 있고 꿈도 있고 더 크게 될 자질이 충분해. 그러니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네 꿈을 펼쳐. 그럼
우리 집은? 동생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 너 오빠 못 믿어? 이 오빠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너는 여기 묶여있지 마. 평생 후회할 일 만들지 마. 저 멀리 서울로 가서 너를 위해 살아 제발. 지금 생각하면 오빠는 고작 저보다 2살 위였지만 참 어른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오빠 말에 용기를 얻어 서울로가 요즘으로 치면 오디션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술술 풀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레코드사와 계약도 하고 녹음에 들어가고 커버 사진을 찍고 제 이름이 인쇄된 앨범이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수가 되려고 몇 년씩 준비를 해서 나온다고 하던데 저희 때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녹음하면서 선생님께 지도 좀 받는 게 전부였고 학교 장기자랑이나 하던 실력이던 제 안무도 녹음 끝내고 그제야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렇게 얼렁뚱땅 데뷔한 것 치고는 전 꽤나 괜찮은 평가를 받았어요. 무슨 대단한 스타까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음반은 조금씩 반응을 얻었고 저는 조금씩 인기를 쌓아갔죠. 데뷔곡은 큰 반응이 없었지만 2번째 곡이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도 몇 곡이 더 터지며 전 행사와 방송을 오가며 바쁘게 살았어요. 음반도 꽤 많이 팔렸어요.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제 노래가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진짜 바뀌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그렇게 앨범이 잘 팔리면서 돈을 벌어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고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집도 넓히고 하며 저희 집도 살림살이가 나아졌어요. 동생들이 제 돈으로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하는 걸 보며 저는 무엇보다 큰 뿌듯함을 느꼈죠. 그리고 그렇게 몇 년간 가수 생활을 하며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당시 잘 나가던 음반 제작자였고 다들 우러러보던 그에게 저는 한마디로 뿅 갔었죠.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일할 때는 누구보다 사람을 세심하게 챙기는 남편은 제 눈에 너무 멋져 보였고 남편과 같이 다음 음반을 준비하며 저희는 가수와 제작자 사이를 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낸 다음 음반은 전처럼 히트를 치지는 못했지만 대신 저희는 결혼에 골인하며 결실을 맺었죠. 결혼 후에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다시 180도 달라졌어요. 저희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난 직후부터 인큐베이터에 옮겨졌고 그날부터 제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나날들이 시작됐죠. 선생님, 저희 정근이 지금 당장 위험한 건가요? 제발 정확히 말씀만 해주세요. 현재 상태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심장 구조와 혈류를 확인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지겠죠. 그래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봅시다. 저희 아기 살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때부터 저는 아들만을 보며 살았어요. 검사받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간호하고 병원에 있는 아들을 잠시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병은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성장하면서 심장 크기와 혈류가 바뀌어 추가 수술이 여러 차례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의도치 않게 일을 못한 채 몇 년을 보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은퇴를 하게 됐죠. 어차피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저는 그들 사이 대단한 재능을 가진 스타도 아니었으니 저를 기억하거나 찾는 사람은 없어졌고 사람들에게서도 자연스레 잊혀갔어요. 그 사이에도 남편은 활발하게 일을 해나갔어요. 아들 앞으로도 돈이 계속 들어갔고 남편의 음반사가 커지면서 할 일도 늘어난 상태였으니 멈출 수가 없었죠. 제작자라는 직업은 프로젝트가 끊기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남편이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 더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의와 관계없이 저는 일을 그만뒀고 남편은 일로 바빴지만 그래도 저는 스스로 제 처지가 불행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제겐 아들이 가장 중요했고 다행히 아들도 조금씩 건강을 찾아갔으니까요. 점차 세월이 흘러 아들은 다행히 여러 차례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견뎌내며 건강이 잘 커졌어요.
몸이 약했던 아들은 공부에 열심이었고 결국 장성의 대기업 연구원이 됐어요. 저는 아들이 잘 자라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조금씩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거의 눈물이 날 뻔했었죠. 그저 아들이 건강만 하기를 바라던 지난 30년이었는데 어느덧 다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어찌나 감개무량하고 뭉클하던지요. 네가 좋다고 하는 아이면 엄마는 일단 믿어. 보기도 전에 합격이야. 엄마도 아마 좋아할 거야. 밝고 착하고 아주 좋은 아이야. 아들이 좋다고 하는 여자라면 며느리감이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본 며느리는 제 마음에 더없이 쏙 드는 아이였어요. 며느리는 무명 모델이었어요. 요즘 말로는 인플루언서라나 이런저런 광고도 간간히 찍고 SNS에 사진을 올리며 돈도 버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보자마자 연예인 못지않게 얼굴이 눈에 띄게 예뻤어요. 팔다리는 또 어찌나 길쭉길쭉한지요. 하지만 예쁜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며느리의 성품이었어요. 사근사근하고 밝고 상냥하고 두루두루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햇살 같은 아이였거든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단박에 마음에 들었어요. 둘도 마음이 확고하고 저희 마음에도 쏙 드니 질질 끌 이유가 없었죠.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고 상견례도 했어요. 바깥 사돈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안사돈이 혼자 나왔더라고요. 자식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니 사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래저래 좀 조심스러웠는데 뜻밖에도 안사돈과는 너무 쉽게 가까워졌어요. 안사돈이 처음에 좀 쑥스러워 하더니 사실 본인이 젊었을 때 제 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로 팬이었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시절 돈을 모아 음반까지 다 구매해 여태껏 갖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첫 앨범 나올 때부터 팬이었는데요. 그때 돈 모아서 음반도 사고요. 지금도 집에 있어요. 정말요? 제 음반을요? 그걸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그럼요. 힘들 때마다 사돈어른 노래를 들었거든요. 은퇴하셨다는 말도 없이 은퇴를 해버리셔서 그냥 마음만으로만 아쉬워했어요. 달리 소식을 들을 길도 없고 해서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했었는데 어쩜 이렇게 인연이 됐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 아직 기억해주고 있는 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기억해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저희 또래 사람들 기억 속에 사부인의 노래가 남아있을 텐데요. 안사돈과 저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그건 제겐 큰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오래전 은퇴한 옛날 가수인 제게는 누군가 제 노래를 저를 기억해준다는 게 제가 잊혀진 가수로 살았던 시간을 한 번에 위로해주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특히나 사돈지간에 그렇게 저를 좋게 봐주니 더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여하튼 그렇게 며느리도 안사돈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결혼 준비도 잘 되어갔고 모든 건 완벽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완벽은 이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한 달 가량 앞둔 무렵 남편이 일 문제로 좀 마음고생을 하면서 몸살을 크게 앓았었거든요. 그러다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살에 뭔가 올라왔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대상포진이었어요. 저도 한번 걸려본 적이 있어 알지만 대상포진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남편의 증상은 그 무렵 유행 끝물이던 코로롱에 걸리며 더욱 악화가 됐어요. 대상포진 때문에 이미 몸이 약해진 상태였던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버티던 와중이었고 거기에 코로롱까지 겹치니 남편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코로롱은 다들 걸렸다 낫는 병처럼 느껴졌고 그걸로 큰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가까이서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감기 같은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열이 오르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상황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남편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거짓말처럼 이틀 만에 숨졌어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라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갔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맞았는지, 발인은 어떻게 치렀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이 있었던 자리들이 텅 빈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없었다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두 아이들뿐 아니라 안사동까지 나서 절 위에 죽까지 써줬고 남은 가족들 덕분에 저는 겨우 버텼어요. 엄마,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어머님, 밥부터 조금만이라도 드셔요. 제가 죽 데워 올게요. 그래요, 사부인.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죠. 제가 전복 좋은 것들로 죽 써왔어요. 오늘은 죽이라도 몇 숟갈만 떠요. 힘이 있어야 버텨요. 죄송하네요. 사돈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 제가 얼른 정신 차려야 하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예, 사부인. 바깥 사돈 돌아가신 건 너무 안 됐지만 그래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이제 저희가 다 가족이잖아요. 잔인하게도 장례를 치르고 열흘도 안 돼 결혼식 날이 됐고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다 치른 후에야 저는 집에 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온 서름과 슬픔이 북받쳐 한참을 울었죠. 제 나이 20대 초반에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 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제 곁을 떠나고 나니 후유증이 정말 크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살던 넓은 집을 보니 더욱 텅 빈 듯한 허전함을 견디기가 힘들어 막막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사람이 떠난 집에 혼자 살면 너무 외로워 안 된다며 며느리는 당분간만이라도 같이 지내자며 말을 꺼내줬어요. 오히려 부담이 될까 제가 사양했죠. 아니야. 니들 신혼인데 내가 있으면 불편해. 괜히 너희 분위기 망치기 싫어. 아니에요, 어머님. 불편은요. 지금은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너도 숨 막힐 거야. 난 괜찮다. 아니에요. 저 진짜 괜찮아요. 같이 사는 게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저도 마음이 안 놓여요. 아가, 고맙다. 날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맙다. 며느리는 같이 사는 내내 절 살뜰히 챙겨줬어요. 바쁜 스케줄 쪼개가며 음식도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곤 했죠. 바쁜 아이가 마음 내서 그렇게 나서주는 걸 보며 저는 며느리 하나는 참 잘 얻었구나 싶었죠. 야, 너 진짜 장가 하나는 잘 간 거 알아야 돼. 윤경이한테 잘해. 알아. 지금 보면 누구 엄마인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야? 윤경이 엄마야?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아니까 하는 소리야.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 힘들다고 툭툭대지 말고 고맙다고 꼭 말하고. 알았슈. 걱정을 마슈. 처음엔 그렇게 며느리의 선한 마음에 마냥 고맙기만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했던 게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가 계속 제 과거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제 앨범 이야기, 제가 불렀던 곡 이야기, 그때 방송에서 있었던 일 같은 걸 물어보고 제 옛 사진을 찾아서 정리해 주겠다고도 했고요. 저는 그냥 그게 저를 위로해 주려는 마음이려니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생전에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새 음반을 내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고 그 사람은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와 같이 프로젝트 음반을 낼 거라는 얘기가 돈다고요. 누님, 요즘 뭐 준비하세요? 새 음반 낸다면서요. 무슨 새 음반이야? 이 나이에 무슨? 아니라고요? 소문이 돌던데 며느리랑 같이 프로젝트 음반 낸다고. 내가 며느리랑 왜 음반을 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나도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그러던데요. 그래서 만나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다시 연예계에 발들일 생각도 없어. 그런 소문은 누가 퍼뜨린 거야? 누가 얘기하고 다닌 건지 알아내거든 연락 줘. 기가 막히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소문의 출처를 캐다 보니 며느리가 제 얘기를 방송 관계자들을 만나 하고 다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앨범은커녕 다시 연예계에 발을 들일 생각조차 없었는데 제가 무슨 며느리와 프로젝트 앨범을 낸다는 건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고 보니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요즘 제 과거를 왜 그렇게 파고들었는지, 제 인맥과 음반 얘기를 왜 그렇게 궁금해했는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는 순수하게 절 위하는 듯 굴었지만 뒤에서는 제 이름을 이용해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행사 기획자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 말로는 저희 며느리가 어머님이 예전처럼 노래를 다시 하고 싶어 한다고 싱글부터 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며 본인이랑 같이 할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며느리분이 선생님이 예전처럼 노래를 다시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던데 혹시 앨범 발매 얘기 중인 회사가 있으신가 해서요. 제가요? 제가 앨범을 낸다고 했다고요? 네. 이번에 두 분이 콜라보로 싱글부터 내볼 생각이고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희 쪽이랑 일정이나 방향을 한번 논의해보면 어떠신가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시 연예계로 돌아갈 생각도 없고 싱글을 낼 계획도 없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과 얘기된 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그러면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저희랑 같이 준비를 해보십사 연락드린 거였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없이 연락드린 거네요. 괜한 심력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듣고 나니 며느리의 욕심이 보이면서 좀 배신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절 살뜰히 챙기던 것들도 다 계략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며느리를 보며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100% 믿을 아이는 못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한편 한동안은 남편 떠난 거를 실감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들어서 다 미뤄두고 지냈는데 사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남기고 간 짐도 짐이고 남편 사업이며 저작권이며 이것저것 하나하나 정리할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이며 남기고 간 땅과 그동안 저희가 모은 것들을 전부 정리하다. 저는 노후 대비 겸 나중에 자식 손주 물려줄 걸 생각해 건물을 하나 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 같은 문제는 그동안 남편이 맡아서 해왔다 보니 사실 60이 훌쩍 넘고도 경제엔 영 문외 아닌 제게는 너무 머리가 복잡했어요. 건물 하나 사는 것도 간단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확인할 것도 많고 계약 살필 것도 많고 서류 준비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며느리가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같이 볼게요. 하나씩 체크하면 돼요. 너도 바쁠 텐데 괜찮아. 네 일이나 해. 괜찮아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도울게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마냥 고맙고 믿음직했을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며느리에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시점이라 자꾸 제 통화 내용을 들으려고 하고 서류도 살피고 건물 계약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며느리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번에도 제 뒤에서 뭔가를 꾸미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제가 예민해진 건지도 모르지만 며느리가 제 재산 정리에 너무 깊이 발을 넣고 있는 느낌이 영 불쾌했죠. 그렇다고 며느리더러 관심을 끄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며느리와 동행해 저는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계약이 마무리됐어요. 건물 계약을 마친 날 한참을 준비해온 일을 마치고 나니 긴장이 풀려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도 제대로 못 벗고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이따 저녁에 사돈이 오기로 했던 터라 그 전에 좀 쉬어야지 하다가 저는 이내 잠이 들었고 깊게 잔 것도 아니고 얕은 잠이었는데 깨고 나니 꿈인지 현실인지 경계가 흐릿했어요. 눈을 떠 시간을 보니 사돈이 올 시간이 다 되어갔고 주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보니 며느리가 차를 우리는 게 보였어요. 향으로 보아 인삼차 같았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가방에서 웬 가루를 꺼내더니 잔 하나에 넣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얀 가루가 잔 안으로 우수수 떨어졌고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잔에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그러고는 다시 그 가루를 자기 가방에 넣고는 슬쩍 제 쪽을 살피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쎄한 무섭고 찌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3개의 잔 중에 딱 하나의 잔에만 그 가루를 넣었거든요. 다른 2잔에는 타지 않았고 하나의 잔에만 넣었는데 그 잔은 평소 제가 자주 차를 타 마시는 잔이었어요. 그 잔만 색깔이 달라서 분명히 눈에 띄었죠. 그 순간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이름을 밖에서 말하고 다니던 것, 계약 일정에 집착하듯 붙어 있던 것, 그리고 지금 저 의문의 가루까지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듯해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안사돈이 초인종을 울렸고 저는 그 초인종 소리에 깬 척하며 일어나 안사돈을 맞았어요.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도 방금 깨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계약 큰일 치르셨으니까 몸부터 챙기셔야죠. 앉으세요. 제가 인삼차 바로 드릴게요. 오늘 긴장하느라 불편하셨을 텐데 따뜻할 때 드세요. 제가 우린 거예요. 며느리는 인삼차 2잔을 내려놓았고 저는 안사돈이 며느리와 얘기하며 잠시 다른 쪽을 보는 사이 잽싸게 안사돈의 잔과 제 잔을 바꿨어요. 잠시 뒤 안사돈은 아무 의심 없이 그걸 그대로 들었고 저는 그쪽에 모든 신경이 집중됐어요. 안사돈이 2모금 넘기는 데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예민했던 건가, 꿈에서 깨서 망상을 한 건가, 순식간에 여러 생각이 스쳤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안사돈이 잔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목을 움켜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사돈은 목을 부여잡고 캑캑거리기 시작했어요. 캑, 목이. 사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엄마! 어머, 이거 왜 이래? 사돈 이걸 어쩌면 좋아? 아마 알레르기 반응인 것 같아요. 캑. 저는 그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대체 며느리가 저 잔에 뭘 넣길래 안사돈이 저러는 건지. 거기다 제가 잔을 바꿔치기 했으니 제가 한 짓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이 도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나 싶게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제가 정신없는 사이 언제 며느리가 119를 불렀나 싶었는데 구급대원이 와서는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했고 안사돈은 곧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울긋불긋한 자국들은 남아있어서 진단을 해봐야 한다며 사돈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피부 발진이 많이 올라왔어요. 고비는 넘겼지만 병원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뭐 드셨어요? 인삼차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일단 병원 가서 확인하죠. 보호자분 따라가실 건가요? 아, 저희는 이따 따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리고 며느리는 또 무슨 짓을 한 건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너무 태연해 보였어요.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 저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며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어머님, 제가 가루 넣는 거 보셨죠? 그래 봤다. 네가 분명 아까 그 잔에 뭔가를 탔어. 저 일부러 어머님이 보시도록 소리낸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어머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것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알고 있었다고? 그럼 내가 잔 바꿀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어머님이 잔을 바꾸실 거라는 것도 예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님 잔에 넣은 거예요. 어머님이 그 잔을 바꾸게 만들려고요. 미쳤니? 그럼 너는 처음부터 사둔 그러니까 네 엄마를 겨냥해서 그걸 넣은 거야? 네, 맞아요. 처음부터 저희 엄마를 겨냥한 거였어요. 어머님이 보신 그 가루는요. 저희 엄마가 알러지를 갖고 있는 아몬드 가루였어요. 아몬드 가루? 네. 저희 엄마는 아몬드 알러지가 있어요. 네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냥 네 엄마 잔에 타면 되는 걸 왜 나를 끌어들여? 내가 바꿔치기 하게 유도해 왜? 제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묻자 며느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설명은 시작부터 충격이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모두 설명할게요. 어머님, 사실 저희 엄마는 사이비 종교 신자예요. 아니, 그냥 보통 신자 수준이 아니죠. 30년이 다 되도록 깊숙이 관여해온 그 종교의 핵심 관계자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접근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사돈이 내 재산을 노렸다고? 네, 어머님이 저희를 좋게 봐주신 것도 저희 엄마가 어머님 앞에서 팬인 척한 것도 다 계산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일부러 어머님 팬이었던 척 연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죽은 게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는 오래전에 이혼한 사이였어요. 저희 엄마가 그 종교에 빠져들면서 두 분 사이 갈등이 심각해졌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절 방에 내팽개쳐두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그 종교에만 심취하면서 아빠랑 또 불화를 빚고 결국 이혼까지 갔어요. 그럼 그 뒤로 넌 누구랑 산 거니? 아빠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맘대로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됐고 전 엄마 옆에 남았죠. 그리고 엄마는 본인만 그 종교를 믿는 데서 끝내지 않았어요. 저까지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제가 미성년자 때부터 키가 크고 늘씬해서 좀 눈에 띄는 편이었는데 그 종교에서는 어리고 늘씬하고 예쁜 여자들을 선호했어요. 그런 여자들이 전도를 하면 효과가 좋다고. 근데 알고 보니 교주의 취향이 그런 여자들이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정말 말도 다 못할 일을 겪어야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채 모두 소화시키기도 힘든 채로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들의 연속이라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전 단 한순간도 그 종교를 믿은 적도 없고 교주를 믿은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가서 붙잡혀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릴 땐 두려워서 탈출할 마음을 못 먹었어요. 그러다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절 도와줬고 그 도움으로 가까스로 거기서 탈출했어요. 탈출하고 나서는 네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니? 엄마가 절 찾지 못하도록 저조차 그 시절을 스스로도 지우고 살았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사는 곳도 옮기고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 전에 모든 인연을 끊고요. 그렇게 숨듯이 살다가 그 후에 정근 씨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처음으로 안전한 일상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결혼만 하면 안정이 찾아올 거라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네 엄마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지? 네, 결혼을 앞둔 무렵에요.
어떻게 찾아낸 건지 엄마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했고 제가 거부하니까 협박으로 바뀌었어요. 너희 시가에 네 과거를 소문내고 그 집안까지 다 망가뜨리겠다고요. 그러면서 잔인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머님 재산을 자기에게 맞춰 빼돌리게 해주면 건드리지 않겠다고. 결혼 준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살갑게 다가간 것도 다 계산된 접근이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처음엔 솔직히 흔들렸어요. 저는 너무 오래 두려움 속에 살아왔고 엄마랑 그 종교인들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몸으로 겪었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은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심 후 며느리는 차근차근 혼자 준비를 해온 거였어요. 왜 제가 들었던 소문들 말이에요. 며느리가 제 얘기를 하고 다녔고 같이 음반을 낼 거라느니 했다는 거요. 며느리는 그건 유명세 욕심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원했던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두텁게 만드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방패가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저를 끌어들이는 작전이기도 했죠. 그 일 때문에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제가 스스로 잔을 바꿔치기 하도록 유도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오늘 잔을 바꿔치기 하게 만든 이유는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바로 오늘 만약 안사돈이 인삼차를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없었다면 그 종교단체의 남자 둘이 이 집에 들어와 한바탕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였어요. 안사돈은 그 집단 쪽 사람 둘을 이미 붙여놨다고 했어요. 제가 70억 건물 계약을 끝낸 걸 알고 그 둘을 집으로 끌어들여 저를 겁주고 협박해 제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건물 명의를 넘기게 만들 계획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후 건물을 그 종교 전도용 건물로 쓸 생각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그 얘기를 안사돈 입으로 직접 들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흔들릴 때마다 안사돈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던져줬고 며느리는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는 생각한 거죠. 안사돈이 이 집 안으로 그 둘을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안사돈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엄마가 멀쩡하게 여기 서 있으면 그 둘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게 계획대로 굴러가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엄마를 움직이게 못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증거가 남는 상태로 여기서 빼내야 했죠. 근데 왜 꼭 내 손을 거치게 했니? 내가 널 더 의심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은 그 전부터 저를 의심하고 계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저희 엄마가 위험하다. 사이비 종교 남자 둘이 들어온다라고 말만 하면 어머님이 믿으실까요? 아마 먼저 저를 의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직접 사건 한가운데 서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잔을 바꾸고 직접 결과를 보게요. 어머님이 그걸 보시면 그땐 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며느리는 저를 사건 한가운데 세워서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잔을 바꾸게 만들고 그 결과를 제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제가 잔을 바꿔치기 했으니 저는 이후에 이 일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책임감을 쥐어준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며느리 말을 믿든 안 믿든 이미 끝까지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잔인하지만 최선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며느리의 모든 계획은 생각대로 됐어요. 행여나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며느리는 안사돈이 그 차를 마시기 전 이미 119에 신고를 해뒀고 그 덕에 구급대원은 적절한 타이밍에 도착했어요. 그 뒤 안사돈이 들것에 실려 나가고 현관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 그 종교에서 나온 남자 둘은 집 안으로 들어올 명분을 잃었죠. 문 앞까지 왔다가 구급차와 구급대원 움직임을 보고 그대로 돌아갔고요. 그 모든 설명 끝에 저는 며느리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핵심은 증거였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만으로는 안 됐죠. 그런데 다행히 안사돈은 모든 증거를 집에 무방비로 내버려 두고 실려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선 안사돈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미리 비밀번호를 슬쩍 훔쳐봐둔 덕에 열어보게 된 휴대폰 안에는 정황 증거가 모두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어요. 제 동선을 찍은 사진, 그들끼리 나눈 대화, 건물 명의와 관련된 협박 모의 등 그 외에도 증거는 넘쳐났어요. 며느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자료들도 있었고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 계약 일정까지 다 체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남겨둔 줄은 몰랐어요. 협박 내용도 있네. 명의 넘기라고 사람 붙여놨다고. 어머님 여기요. 이 사진 어머님이 나가신 시간까지 찍혀 있어요. 세상에, 난 아예 미행까지 한 거네. 이러면서 내 앞에선 그렇게 친절하고 살가운 척한 거야? 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 종교의 방식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무서운 수법이죠. 그쯤 되자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저는 안사돈이 병원에서 오기 전 곧장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잔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으면 오늘 당장 제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날 집에 들어오려던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 집 앞에 왔던 정황도 메시지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희 집 앞을 서성인 CCTV도 있을 테고요. 경찰은 처음엔 민사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휴대폰 및 가방 속 기록을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특정 종교 집단과 연계된 협박과 강요, 각종 범죄 정황이 모조리 섞여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조사가 들어가면서 일은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안사돈이 며느리뿐 아니라 그 종교를 탈출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근해 협박하고 다시 끌어들이려 했던 전적이 하나둘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겁이 나서 신고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사건이 본격 수사로 넘어가니 참고인들이 조금씩 용기를 냈어요.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진술이 확보되고 있어요. 역시 저 같은 사람이 더 있었던 거네요. 네, 처음엔 두려움에 신고를 못하다가 나중에 협박까지 당하면서 늦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있고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종교 쪽은 이미 따로 파고 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대로 계속 같은 짓 반복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꼭 처벌받게 만들게요. 그동안 조사하던 라인이 있어서 수사도 빨리 들어갈 거예요. 알고 보니 저희가 신고하기 전 이미 원래도 그 종교를 조사하던 경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이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 안사돈 포함 그 종교인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며느리 보호가 우선이었고요. 저희는 며느리 신변 보호를 신청했어요. 접근 금지 조치도 같이 진행했고요. 아들이 모든 걸 알고는 앞장서 경호까지 붙였어요. 그놈들 일로 봐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당분간은 밖에 혼자 다니지 말고 신변보호랑 그 접근 금지부터 같이 하자. 그래, 나도 그게 맞다고 봐. 내가 변호사랑도 바로 연결할 거고 경호도 붙일 거야. 어머님,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커져서 죄송해요. 아니다, 이제는 우리 일이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그래, 당신 이제 혼자 이런 말 하지 마. 나랑 엄마가 있는데 뭘 혼자 해. 한편 조사에 들어간 안사도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모든 기록이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겁박당한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저에게 한 짓은 미수로 끝났지만 다른 곳에서는 더한 짓들도 많이 한 상태였고 또 저를 상대로 한 협박 역시 실행 직전까지 갔다는 증거가 모두 남아 있었어요. 결국 더 이상은 우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안사도는 며느리를 불러 다시 악담을 퍼부었지만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옛날의 나약한 딸은 아니었어요. 네가 감히 나를 신고해? 어떻게 네가? 이제 끝내려고. 정말 이제는 끝내야 하니까. 난 엄마가 사는 세계로 다신 난 안 가.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끝이야. 어떻게 그런 은혜도 모르는 짓을 하니? 그분이 널 얼마나 아끼셨는데
넌 특별한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그분이 너를 얼마나... 그분? 나한텐 그냥 추잡하고 역겨운 늙탱이 사기꾼이야. 사람 인생 망가뜨린 늙은 버러지.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너 은혜를 모르고 그러다 벌 받는 거야.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은혜? 난 거기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니들이 가는 그런 데가 천국이라면 난 그따위 천국 안 가. 지금 여기서 난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거든. 너는 선택받은 몸이었어. 그걸 거부한 네가 죄인이야. 난 선택된 게 아니라 먹잇감이었어. 그리고 날 팔아넘긴 게 엄마라는 인간 당신이었지.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일 없어. 너 그 집 재산에 눈 돌아가서 이러는 거니?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재산? 난 돈이 아니라 안전이 필요해. 당신이랑 그 인간들한테서 날 지켜야 하니까. 네가 진짜 내 딸이면 이렇게 못해. 딸이면 엄마 편을 들어야지. 어떡해? 난 이제 더 이상 딸 아니야. 2번 다신 얼굴 볼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 부디 불행하게 살아. 그리고 꼭 돌려받길 바래. 당신이 한 모든 짓들. 그게 며느리와 안사돈의 마지막이었고 지금은 안사돈과는 당연히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사돈이라고도 이제는 부르기 싫어요. 한때는 가족이라 믿고 모든 마음을 열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와선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억울함보다 더 큰 건 며느리가 너무 오래 힘든 일을 겪어야 했던 아이였다는 사실이죠. 차마 다 상상조차 안 되는 끔찍한 시간을 혼자 견뎌왔을 며느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아이가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는 알잖아요. 괜찮은 척 웃던 얼굴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웠을지,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골라 하던 순간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 그런 걸 알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하나로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겐 이제 제가 엄마가 되어줄 거예요. 그 아이에게 뭘 대단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누가 그 아이를 다시 흔들려고 할 때 이제는 그 앞에 제가 먼저 서줄 수는 있잖아요. 엄마라는 게 꼭 낳아준 사람만 되는 건 아니라고, 아니, 낳았다고, 모두 부모는 아니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더 확실히 믿게 됐어요. 며느리가 앞으로는 캄캄한 밤에도 안심할 수 있게,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게, 그 아이가 다시는 예전처럼 혼자 끌려가지 않게 저는 그 아이의 편이 되어줄 거예요. 그 종교에 대한 수사는 교주와 몇몇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는 데서 그쳤고 그 종교엔 아직도 신도가 많다고 들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히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 약한 틈을 파고드는 방식이 워낙 교묘해서 완전히 사라지기란 쉽지가 않나 봐요. 사이비 종교가 그래서 무섭고 또 위험한 거죠. 교주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을 받았고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파헤쳐지고 또 완전히 해체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건 사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는 친절이 제일 달콤한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게 구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기대고 싶잖아요. 그래서 평소라면 한 번 더 의심했을 일도 그때는 그냥 손부터 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일수록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걸 저는 너무나 크게 몸소 깨달았어요. 마음이 흔들릴수록 판단도 흐려지고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모든 게 너무 따스하고 너무 그럴싸해서 오히려 더 속기 쉽죠. 힘든 상황을 파고들어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무리가 삶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언제나 강인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며 혹시 지금 누군가의 친절이 이상하게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그럴수록 한 번만 더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